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선거 압승은 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다. 뭐 이런 평들도 많습니다. 이번 재보선 끝나고 나서 많은 국정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사상 정말 최대의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었지만 그렇지만 역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새로운 흐름 속에서 여러 음. 정책을 준비 중이고요. 네네. 일단은 8월 27일, 2016년 8월 27일에 추미애 대표가 당시 선출이 됐었고요. 임기 이제 종료가 8월 말에 됩니다. 네네. 그러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대표 체제, 다시 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당청 관계의 새로운 정립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뒷받침을 할 이런 당의 진용을 이제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준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판문점 선언 등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 비준 등 최근에 야권도 그동안은 계속 반대를 했지만 야권이 참패하면서 이에 대해서 국회 비준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음.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한반도 평화 바람의 확산이 필요하고요. 예. 최근에 고용 지표라든가 취업난, 실업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성공적인 민생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개혁 입법들이 있죠. 음. 공수처 설치라든가 소방관의 국가직화라든가 또는 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개혁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여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지방선거 이후의 현안들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이노믹스라고 불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이것에 대한 뭐 드라이브 가속화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뭐 산적한 현안들이 빨리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야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면서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며 가장 후회되는 게 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을 청선하지 못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노골적인 그런 유형을 들면서 직접적인 비난, 마지막 막말을 하겠다면서 그런 얘기를 예, 했고요. 예. 네, 가장 본질적인 혁신이 이제 인적 청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음. 본인이 선거 기간에 정말 대표로서 스스로 막말까지 하면서 열심히 이끌었는데 네. 중진 재선 초선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의원들 없고 과거의 그런 형태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음. 송준표 대표는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역시 또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본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 수구 이런 유형의 사고로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평화 모드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했고요. 예. 또 국정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 사실상 발목을 잡는 무능 보수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이런 과오에서도 벗어나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그 뒤에서 이제 자리 보존을 위해서 숨어 있었던 친박들, 그동안에 아무런 목소리 내지 않은 채 국회의원직만 가지고 있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과거 지향적인 정치 세력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인적 청산 이루어져야 되지만 더불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 보수 정치의 이념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네네. 측면에서 일단은 보수의 가치에 적합한 정당으로의 혁신과 더불어서 인적 청산과 새로운 인물의 발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근데 교수님, 저도 이 글을 읽었는데, 인적 청산 대상이 돼야 될 의원들이라면서 했던 내용들이 참, 이 고관대작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추한 네. 사생활로 더 이상 정계에 둘 수 없는 사람, 국비로 세계 일주가 꿈인 사람, 카멜레온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열거를 쭉 했는데, 뭐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나쁜 모습 이런 게 아니라 당대표였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는 이런 모습은 참 뭔가 더 씁쓸하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정말 씁쓸하죠. 예. 그런 유형의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음. 또 마지막 퇴장이 된 책임을 지는 장수로서 또 대표에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온 것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나 또 오죽하면 그 정도로 얘기를 했을까. 음. 사실상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당을 이끌었던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정말 서운하고 섭섭하고 거의 분노에 가까운 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다. 정말 당을 해체하고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더군다나 그런 유형의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시겠습니까? 음. 정말 뼈를 깎는
대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홍 대표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재출마할 거다. 가능할까요? 네.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선거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면 가능할 텐데요. 예. 그러나 특히 뭐 마지막 막말을 하겠다면서 분노를 보이는 모습을 보면 뭐 출마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 뭐 완전히 참패, 당을 지금 해체해야 되는 상황에서 책임론을 지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이 출마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당선도 어려울 거고요. 예. 다시 말해서 박지원 의원의 이 얘기는 개혁과는 거리를 둔 채 현재 정치쇼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눈가림을 하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모습을 지적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선거 후유증을 겪이는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거의 전멸이었죠. 유승민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났고요.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는 당분간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보다 더 큰 위기를 맞는 것이 바른미래당입니다. 네네. 유승민, 안철수계가 물과 기름처럼 서로 간에 계파 갈등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보수, 개혁 보수를 주창하는 유승민, 그리고 중도, 혁신을 얘기하는 안철수계 서로 어울리지 못해서 화학적 결합은커녕 물리적 결합도 못했고요. 예. 그런 결과 이번에 지자체장을 단 한 석도 당선시키지 못했고요. 아마 당을 같이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 서로 갈등하면서 보수의 재편 그리고 중도 정치 세력들의 새로운 그런 분화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상 갈라질 가능성이 저는 커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보수 또 중도 개혁, 진보 다양한 정치적 지형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보수층이 아마 이 혁신을 하기 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몸부림을 국민들께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대표, 안철수 전 후보 모두 사실상 어려운 앞으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바른미래당은 존립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가운데 비상직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젊은 위원들로 비대위를 꾸렸어요. 뭐 30대, 40대 정도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변화를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겠다라는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예. 역시 그동안의 유승민, 안철수 두 수장의 계파 갈등만 보여졌기 때문에 당이 그동안 상당한 어려움, 합당을 했지만 새로운 정치라든가 또는 정치 이념의 이런 분화를 보여주지 못했고요. 네네. 문제는 이번에 비대위를 젊은 위원으로 꾸렸다고 하지만 이들이 정치력도 없고 또 리더십도 없고요. 그동안 어떤 정치 지형의 변화에서 목소리도 내지 못했던 이들이 사실상 당의 그런 아주 중진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보육지책을 보여줬지만 현재 좌표를 찾지 못한 바른미래당의 서글픈 현실을 또 보여준 것 아닌가. 아마 역시 바른미래당 역시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변화를 보여줘야만 새로운 어떤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은 어떤가요? 민주평화당의 경우는 이번 성적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30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민주평화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더욱더 강력하게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민주평화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150석 과반 의석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여당에서는 민주평화당의 매 사안마다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연대 또 연합정치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이런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가 과제가 될 거고요. 정의당의 경우에는 정당 득표에서 3위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물론 단체장 선거에서는 상당히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역시 비례대표 득표에 좀 의존하는 그런 성격도 보였지만 그러나 현재 시대적 과제에서 진보적인 색채를 끌고 가는 또 주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실용적인 정치력을 높였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모두 인재를 발굴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 제시를 하면서 의제 확산을 해나간다면 이 두 정당은 그래도 앞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신문들을 쭉 살펴보면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이 선택된 것이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도 자구적인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의회 의원 당선자 129명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8명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뭐 물론 예, 국민의 뜻이고 민심의 결과이긴 합니다만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까 걱정이 좀 됩니다.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이 예, 정치라는 것은 진보와 보수 양날개가 서로 입장을 잘 살피면서 또 견제도 하고 어떤 때는 협력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회 또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이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경기도가 더욱더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음,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상황에 안주한다면 도리어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국정에 성공적인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네네. 측면에서 여당의 그런 양보와 또 협치를 향한 노력도 중요하고요. 야당 역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과거의 음, 냉전적 수구 여기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고 대안과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되고요. 경제 문제, 민생 문제, 복지 문제 이런 부분에서 음, 비전과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 특히 이 관용과 배려 또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합리적 보수로 변해야 야당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런 의회의 모습이 아주 기형적인 모습인데요. 그렇죠. 여당이 만일의 경우 이걸 가지고 독선적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는 도리어 국민들께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 음, 측면에서 야당이 단 한 석이지만 이를 또 존중하고 또 야당 역시 현안에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또 견제와 또 감시할 부분은 감시하면서 정치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굉장한 어려움을 뭐 겪을 것이기 음. 때문에 지금부터 여당 야당 모두 정말로 중요한 정치력을 보여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뭐 하신 말씀들 모두 아주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